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지역 선거구 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입니다. 네, 총선 공천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는 일단 휴전 모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어제 8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자, 이 쟁점은 역시 지역구 의원 수를 어떻게 줄이냐 하는 건데 여야가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여당 새누리당은 지역구 수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를 좀 줄이자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서 기존에 지금 며칠 됐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44명에서 249명 사이로 이제 6개의 대안을 제시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일단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정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구 획정위가 이 부분을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이제 지역구를 늘리더라도 근데 이 부분이 반드시 농어촌 지역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여야 의원들 모두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이 그런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여야 모두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역구 늘린다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이긴 합니다만 아직 결정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취재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원과 경북 지역의 새누리당에서는 그쪽에 이제 지역구 의원 수를 좀 늘려주고 그렇게 좀 조정을 하자고 했더니 이제 야당 쪽에서 그러면 경북하고 전라도 쪽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줘야 되는 게 균등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 10월 헌재 그 판결을 보면은 국민 인구 비례를 2대1로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지금 증가해야 될 선거구가 한 36개가 증가해야 되고요. 그다음 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한 26개. 그래서 순 증가분이 한 10개 정도 지역구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구 미달을 없어지는 선거구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북의 2개 지역, 전남북의 한 2개 지역씩, 또 강원도 한 2-3개 지역. 그다음에 증가하는 지역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가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감소되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살려두자, 이런 게 지금 기본 방침이고 기본 입장인데, 아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또 244명에서 249명 기준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 없어지는 지역구의 의원들 또 주민들이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아직 최종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는 기한이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13일이니까. 네, 10월 13일인데요. 내년 총선 6개월 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열흘 안에 이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글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열흘 내에 이 문제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도 그렇고 말이죠. 어디를 합칠 것이냐. 지금 말씀처럼 이제 영남이 3군데, 호남이 5군데, 강원이 1군데, 그래서 9군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늘어나 줄어든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10월 13일 날이 이제 법정 제출 기한이 10월 13일이고 국회에서는 11월 13일, 한 달 이후인 11월 13일 날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처리 시한이 11월 13일입니다. 근데 현재 같이 이런 상태 속에서 국회도 지금 막연하게 정개특위가 어떤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고 선거구 획정위원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워낙 팽팽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10월 13일까지 제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2004년도 제가 기억하기에 17대 총선 2004년도였는데 그때는 또 지금 현재 헌재에서 2대1로 인구 편차를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3대1로 맞추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4대1까지 늘어났었으니까 3대1로 그해 연말까지 맞추라고 그랬는데 결국 연말까지 못 맞추고 그 다음에 17대 총선 바로 앞두고 맞췄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렇게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이 넘긴다고 국회의원들 다 해임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일단 이미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다 위헌 상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이랬던 상황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아까도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어쨌든 10월 13일까지 안을 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네. 그것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현재 또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여당 야당 내부의 이른바 이제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와도 조금 다른 레벨의 논의이긴 하지만 그것도 전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역시 간단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획정안이, 그러니까 획정위원회에서 그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수를 결정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과정이 또 남아있죠. 정개특위를 거쳐야 예, 되고 본회의 표결도 해야 되고요. 예. 이것도 뭐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정개특위에서는 1회에 걸쳐서 수정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안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 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본회의로 바로 이제 상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 이제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그 인구 상한 하한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정책개혁특별위원회 이런 그 헌재의 정신을 살려서 법정 시간 내에 다 통과를 시켜야지 예측 가능한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 하나 좀 있는데요.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획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요청대로,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한 2대1 인구 기준이라는 것을 그 벗어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구 편차를 2대1을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표의 등가성의 문제도 있고 대표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의원은 30만 명을 대표하고 어떤 지역구는 또 만약 7만 명을 대표한다는 건 완전히 현격하게 차이 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래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결정을 할 해야 예외적은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건 이제 특별선거구의 경우가 특별선거구 있는데 지금 농어촌 이제 그래서 지역 이제 의원들이 농어촌 지역구에서 잠깐 이제 특별 선거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본질은 아닌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돼야 되는 것이지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살린다고 해서 세종시의 경우처럼 특별 선거구를 만들어 달라 이거는 이 논의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봐야 송 되겠죠. 의장님은 뭐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 아직 뭐 가능하긴 하겠으나 그것이 뭐 언제 얼마나 더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에 299명이 국회의원 정원인데 세종시 한 군데 더 추가해서 현재 300명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몇 개를 더 신설하는 건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예, 겁니다. 헌재 재판은 이제 국민 대표성, 즉 인구 숫자에 비례하는 지역구 설정을 기준으로 이제 판결을 했고요.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그 인구 대표성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다. 예.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이라든지 예. 통합이 불가능하면은 특별 선거구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예. 네, 추석 여야 회동 이후에 좀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간의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제밤에 이제 청와대와 통화를 하면서 공방을 그만하자 이제 네. 좀 휴전 상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소강 상태로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지금 여권 내에 이 지금 권력 다툼인데 일종의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는 거죠. 네. 예.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지금 4대 국정개혁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무성 대표 등 비박 지도부를 만약에 퇴진시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 과연 국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한 상황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뭐 20% 정도 되고 대통령 한 50% 된다면 마냥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게다가 임기 전환점을 돌았다 하더라도 이제 임기 후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 김무성 대표로서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단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미 이제 김무성 대표 측에서도 접은 건데 전략공천은 여전히 한 명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예. 일단 지금 뭐 당내 특별 논의기구를 이제 5일날 출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10월 5일날 며칠 안 예, 남았는데 예, 월요일부터. 예. 그때 이제 어떠한 식의 뭐 절충안이 나오려고 봅니다만 이 상태는 전 단기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될 수 있으나 지난번 뭐 작년에 상하이 개헌 발언이라든지 네. 이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퇴시킬 때 김무성 대표가 조용히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논의 자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김무성 대표로 볼 때는 대권 주자로서 입지 확보와 관련되는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가 친박 인사들을 대거 입성시킬 때 20대 국회에 김무성 대표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 치킨 게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소강 사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예.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아마
시간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 편일 수도 있다라는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네. 당청 간에 그 갈등은 여전합니다. 근데 그 갈등의 근본 요인은 벌써 뭐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 공천제에 있어요. 예. 자, 이거 다시 뭐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예. 사실 처음에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딱딱하니까 예. 국민 공천제로 가겠다 그랬는데 예. 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사실 미국의 50개 중에서 한 10여 개 정도 주에서 채택하는 일부만 채택하고 있는 공천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그 프라이머리 제도라 그래서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 선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제도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도입해오는 것 자체가 정치 개혁이냐. 그리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먼저 공천안을 제시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국민 공천제로 바꾸고 또 그를 실현하기 위한 안심번호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여야 합의를 했는데 이 안심번호제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이지 이게 공천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여러 뭐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이 안심번호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 예. 그리고 또 이걸 안심번호를 또 설정해서 활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또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전화를 할 때 그게 민심이 왜곡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반발하니까 김무성 대표도 안심번호 전제로 한 국민공천제를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이제 그 환경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이 지금 이 국민공천제는 뭐 말은 비슷할지 모르나 전혀 다른 제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물론 지금 이제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재 어쨌든 이 2012년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일부 이 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공천제. 이 국민공천제를 시행을 네. 했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정계 특위에서 최근에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상의 안 했다라고 해서 그 현기현 정무수석과 이제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뭐 진실공방 비슷한 것들이 오고 가다 이제 멈췄는데 기본적으로 정계특위 산하의 공직선거법 소위에서 네. 안심번호를 하자라는 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안심번호 제도가 완벽하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제도죠. 2012년도에도 그때 민주통합당이죠. 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모바일 투표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제도이면 맞으나 예. 현재 이 문제의 본질은 안심번호가 안심한 번호냐 불안심한 번호냐가 아닌 것이고 예.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을 얼마큼 하느냐 지금 예. 전략 공천 여부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 명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신뢰와 명분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정치력인데 단지 그것이 단지 안심번호의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나 청와대는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시일이 갈수록 여권 내의 이 투쟁은 점점 강화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뭐 김무성 대표는 그 내가 있는 한 전략 공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친박 쪽에서는 옛날대로 그냥 하자 뭐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에서 공천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네. 논의 기구에서 다음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또 당내 최고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로는 그 논의하는 특별 기구의 구성원들을 누구로 하느냐, 네. 어느 쪽이 많이 차지하느냐 예. 이걸 가지고 예. 서로 이제 삽바 그렇습니다. 싸움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있다고 보여지고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공천을 5일날 특별 기구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어서 예.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예. 변수가 될 수가 있고 예. 아마 저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가 완전히 물 예. 건너갔다 보기는 어렵고 예. 어느 정도의 절충을 할 겁니다. 아마 야당은 지금 20%는 전략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전략공천한 지역에 한해서 뭐 새누리당 전략공천한다 막 이런 식의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 룰과 관련한 정치권의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얘기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